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6탄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요, 내가 만약에 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미용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동네에 작은 미용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할 것인지, 그 경영 마인드를 내가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될지, 리더라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문 좀 닫아 주세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의, 오너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정말 성공하신 대기업의 그룹의 오너들의 생각을 제가 오늘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너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오너들의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작은 미용실, 이렇게 15평 작은 미용실에서 연봉 1억이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공부를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난 어떠한 경영을 하는가. 미용실을 오픈을 하면 다 오너입니다. 오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미용실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또 직원을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체인점을 2개, 3개, 4개, 아니면 엄청난 많은 그룹을 운영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대표 하시는 그 그룹의 회장님들의 생각을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천재론입니다. 천재론이란 뭐냐면, 미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원은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3%라고 생각합니다. 월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모든 기업이 과연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 작은 인원이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림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97%에 있는 사람이 그 3%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덕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그룹은 어디입니까? 삼성이라는 그룹이라는 거죠. 삼성이라는 그룹에 가장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딱 설문을 할 때 당신 어느 회사에 가장 들어가고 싶어?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가장 큰 혜택이, 가장 월급도 많이 받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그룹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런 꿈의 그룹을 만든 분들이 바로 이건희 회장님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다 올렸는데 그 건물 안에 박사만 있는 그런 건물을 하나 올렸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그 안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 박사님들이 안에 들어가셔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먹을거리,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만, 대한민국에 있는 천재들, 외국에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천재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데려와서 일을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천재론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님이 아버님이시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인사관리를 정말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인사관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뽑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인성을 많이 보죠. 면접을 볼 때 누구는 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눈빛을 본다고. 눈빛을 봤을 때 눈이 흐려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눈이 맑고 청아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면접을 볼 때 아주 높이 평가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한번 뽑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줬답니다.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더란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일임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요즘 우리 미용 세계를 이렇게 봐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젠가 그저인가 제가 그런 손님들하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스승과 제자의 차이. 그러니까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스승님이 많을 것이고 직원으로 계실 분들은 제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스승과 제자의 믿음이 얼마큼 될 수 있느냐? 내가 스승과 제자의 믿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스승은 직원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꺼려해요. 왜? 얼마 못 버티고 도망가니까. 지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줘봤자 시간이 지나면 많은 지식을 가져가면 배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원장님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식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또 어떤 거죠? 제자들은 또한 스승한테 지식을 많이 얻고 싶은데 스승이 지식을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서로가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죠. 요즘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에 관해서 믿음이 깨지는 거는 기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술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가 문화가 이중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살롱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한 직원이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고요. 하다못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디 얘기 갔다 온 것처럼 준우라는 데 그룹을 제가 이제 세미나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하나가 잘 되시니까 어때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그룹에 있으면서 준우라는 그런 브랜드에 내가 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같이 확장하면서 믿음으로써 서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과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인사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전폭적인 취지. 한번 내가 뽑은 인재는 무조건 믿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라도 의심을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무조건 믿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많은 사례가 있죠. 불도저식 이제 경영 기법을 하시는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그런 경영인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굉장한 그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불도저식, 이제 해보긴 했어. 해보지 않고서 뭔가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처음부터 미리 겁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실천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죠. 실천이 얼마나 강했냐면, 뭐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서산에 있는 AB지구에 있는데, 계속 우리 간척 사업을 하는데 돈을 계속 흙을 부어도 얘가 흙이 자꾸 떠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오래된 폐선, 아주 화물선에 있는 폐선을 풀어다가 거기서 폭발을 시켜가지고 물 조절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가다 놓고 그 AB지구의 간척지를 만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그런 건데 세계에서 최초였다는 거죠. 그런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하는데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나 뭐 이런 조선에서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정주영 명령회장이 울산에서 조선업을 시작한 계기에서 영국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 가서 배를 만들 때 통준 500원을 가지고 가면서 이거 딱 제시하면서 우리는 임진왜란 때 벌써 당신네들보다 몇백 년에 걸쳐서 앞서서 우리는 거북선을 만든 나라다. 돈이 없어서 지금 배를 못 만드는 거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차관을 빌려갖고 와서 울산에다가 어떻게 해요?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죠. 그게 현대중공업의 시초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중공업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실천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회장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미리 겁먹고 뭔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내가 해보지 않고서 뭔가 미리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먼저 생각을 했으면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하림 원장님이나 이미래 선장님 같은 경우도 있어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해라, 무조건 해라. 내가 해봤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막 푸념을 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는 없어요. 왜 못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정종 명예회장님처럼요, 자연이 만든 건 자연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거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자연이 만든 건 자연이 사람이 해결을 못해요. 하지만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도전했던 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보기는 했어 부들식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일단은 실천을 해야지만 결과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실천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실천을 해봐야지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참 유명하신 분이죠. 자, 또한 이제 김우중 회장님, 제가 이제 사실 가장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한번 읽었었던 것 같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런 회장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는 넓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냐면, 예전에 우리 그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저기가 있었냐면 코카콜라의 간판이 막 움직이는 그런 TV 광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역대 정권에서 그런 엄청난 여기서 잠깐 떼어놓으면 안 될까? 주차가 가능합니다. 우리 만나봤는데 찾을 데가 뭐 그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생각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를 가지고 전 세계 오지에 가면 대우라는 간판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사를 많이 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미래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우라는 간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가장 홍보를 많이 한 대표적인 회장님이 김우중 회장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셀러리맨에서 가장 빨리 성공한 오너이기도 합니다. 아주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했던 분들이죠. 자, 구봉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인재 양성론입니다. LG 구봉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은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산 같은 경우는 중앙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을 키워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스승이 돼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승과 제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스승이 있으면서 제자한테 뭔가를 준다는 거는 하염없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자가 배신을 한다? 배신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배신을 해도요, 거기까지 빼게 크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스승이 제자한테 무한대로 많이 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스승보다 더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스승이 내가 많이 퍼주면 퍼줄수록요, 좋은 인재들이 더 나한테 더 많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퍼주지 않는데 좋은 인재가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에는요, 먹잇감이 있어야지만 들어옵니다. 내가 가게에 있으면서 손님들이 왜 오겠습니까? 내가 손님의 고객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들어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왜 교육을 받겠습니까? 저한테 배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 다 뭡니까? 내가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키울 때는 다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나를 포기하고 간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품 안에 있는 내 제자들은, 내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내가 무한대로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내가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재양성론입니다. 사람은 내가 많이 주면 줄수록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선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몽구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1등 기업입니다. 1등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신문기사에서 정몽원 회장하고 정몽구 회장님하고 이렇게 두 분을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구분하다가 현대그룹이라는 그룹을 정몽원 회장님한테 인계를 했죠. 모든 그룹을 다 인계를 해주고 정몽구 회장님한테는 뭘 인계를 했냐면 현대자동차라는 그룹만 인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면 형제인 안에서 정몽구 회장님이 지고 정몽원 회장님이 이겨서 현대그룹을 모든 거를 다 이주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은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그룹은 굉장히 아주 작은 기업으로 바뀌었고 정몽구 회장님의 현대기업은 자동차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5위 안에 들어있는 거대 기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보면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폰이나 뭐 엑셀이나 이런 거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팔러 나갔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는 싼 맛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생산했던 사람이 무시했던 그런 자동차를 정몽구 회장이 그 자동차를 인수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동차가 무너지지 않는 자동차, 최소한 100만 킬로가 탈 수 있는 자동차. 옛날에 엑셀 자동차, 저도 이제 자동차를 끌고 봤지만 제 첫 차가 엑셀이었었습니다. 엑셀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요. 빨리 좀 조심 좀 해주십시오. 엑셀을 끌고 다녔지만은요, 10만 킬로 이상 가면 자동차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엔진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킬로가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생산해야 해서 엔진을 직접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타 엔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일본에서 계속 엔진의 기술을 수입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엔진을 새로 개발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2.6 버전하고 1.6 버전하고 2.0cc 그 정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자체에서 세계에서 최고 잘 만드는 자동차 엔진을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업의 오너님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유, 정신이 없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살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예전에 손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가게 규모가 무슨 상관이냐는 이거죠. 가게 규모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가게는 작아도 나의 꿈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역대 그 회장님들의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마인드로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어디까지 커 수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다못해 999번의 실패를 경험한 KFC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60대에 넘어가지고 KFC를 차려서 대박이 나신 분은 아니십니까? 999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첫 번째 성공하신 대표적인 사람이죠. 나이가 벌써 60일 때 성공하셨던 분이죠. 저 또한 지금 40대에 있으면서 50대가 넘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이런 마인드로 경영을 한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분을 내가 선택을 해서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는 얘기죠. 또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또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너라면 직원이라면 직원의 생각은 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과연 오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너는 분명히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리더로서의 추진하고 수 있는 그러한 생각 마인드는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고르셔서 그런 생각 마인드로 가지고 가셨을 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강의한 것처럼 똑같이 OA 같은 경우는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죠? 작은 미용실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큰 규모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했죠? 가족 마인드, 인재 양성론이잖아요. 인재 양성론. 인재 양성론이고 준호회의 강윤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는 마인드, 책을 읽어서 독서를 많이 하는 마인드, 그리고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충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결론적으로 뭐죠? 인사관리라는 거죠. 인사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도 아키라라는 일본에 있는 미용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식은 공유하라는 게 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 뭐 할 겁니까? 나눠야죠. 나눔과 공유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뭐로? 문서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공유를 하고 지식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넓기까지라는 얘기죠. 작은 마인드로 꽁 해서 나는 이거에서 이거 먹고 살 거야. 나는 이거에서 먹을 거야. 이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 좀 큰 마인드로 해서 앞집이면 어떻습니까? 앞집 오픈했으면 그 사람이 기술이 부족하다면 데리고 와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미용실에서 요즘에 불황이다, 손님이 없다, 나 매출이 요즘 떨어져서 정말 힘들다 이런 거는 과연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생각이 작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기술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불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미용실 오픈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뒤쪽에 미용실 생기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앞에 긴 골목 안에 미용실이 10개가 생겼던 20개가 생겼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그 10개, 20개 미용실보다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고 내가 정신력이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내가 실천을 한다 그러면 그런 미용실들은 절대 저한테 건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한성대 미용실, 성북동 미용실에서 뒷골목에 있는 정말 차만 돌아다니는 그런 미용실, 그런 미용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미용실 앞에 있는 미용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는 경쟁 상대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제 경쟁 상대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용실이 제 경쟁 상대이죠. 이 앞에 있는 동네 미용실이 제 경쟁 상대가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은 아주 작은 꿈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픈했다고 푸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동네에 있는 미용실 오픈했다고 그렇게 불안합니까? 불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술을 배워서 하나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전국에 있는 미용실이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미용실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김우중 회장님을 좋아하시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죠. 세계 얼마나 넓습니까? 인구가 60억입니다. 60억 인구에 세계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많은 인구 중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는 얘기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인재도 많이 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스승과 제자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많이 주셔야 되고 또한 나는
세국이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1등 기업이 되겠다는 마인드로 내가 계속 공부하고 정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베이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베이직 한번 배웠으니까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베이직은요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스타일을 배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베이직을 배워야지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베이직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베이직만 쫓아다녔어요. 예전에 청담동에 근무할 때 어떤 스승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미용실 막 근무를 해요. 근데 2년에 한 번씩 비달사순을 갔다 와요. 왜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빌려놓고 거기 갔다 와요. 거기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베이직을 배운대요. 왜 베이직을 배울까? 원장님 최고 매출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매출 정말 많이 올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또 베이직을 공부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2년하고 3년 지나면 내 베이직 커트 스타일이 내가 편하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내 스타일대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돈하기 위해서 베이직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제가 감탄을 했죠. 아, 저렇게 매출이 높으시는데 베이직 공부한다? 와,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베이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가슴 깊게 생각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직 공부를 오랫동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서 탄생한 게 뭐죠? MMS 방향성 커트. 지금 머리 만지는 사람 헤어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했던 모든 기록 내용들을 지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죠? MMS 방향성 커트라고 해서 동양 사람에 맞는, 한국 사람에 맞는 블런트 커트 하나만 쫓아다니는 거죠. 유행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한 기술을 짰다 보면 그 유행이 나를 쫓아올 수 있게끔 내가 하다 보면 유행하고 매치가 많으면 그때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요즘 제가 살롱에서 손님이 고객이 오는 거는 저는 샤기 컷을 하는 것보다는 블런트 커트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샤기 컷을 하는 사람 전국에 있는 미용실들은 샤기 컷을 많이 합니다. 그쵸? 수술 치는 커트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80% 이상의 수술 커트를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블런트 커트만 합니다. 저는 블런트 수술 치는 커트를 10%도 하질 않아요. 90% 이상, 95% 이상은 오로지 블런트 커트만 합니다. 수술 전혀 치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그 하나만 밀고 나가랍니다. 그게 요즘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저를 많이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리더의 마인드, 경영 마인드, 내가 어느 쪽으로 경영을 할 것인지 그거는 누구의 몫이죠? 나의 몫이라는 얘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누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리드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라는 얘기죠. 직원들이라는 얘기죠. 직원들은 리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오다 보면 그 직원도 어떻게 해요?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리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딴 데 가야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내가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손님에서 내가 손님 오면 내가 100% 다 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잡기 힘들다는 얘기죠. 50%만 잡아도 성공한 내가 고객 마케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자 또한 나하고 맞는다?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제자를 내가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자가 하고 스승과 제자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맞아하는 얘기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이 맞았을 때 손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듯이 제자와 스승도 어때요? 같은 마인드가 맞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 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가 탄탄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요.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계신, 뒤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인드로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오너가 됐을 때, 내가 직원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내가 어떤 경영 마인드로 사람을 끌고 갈 것인지, 그거는 직원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해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키우는 거겠죠. 그쵸? 내가 휘둘려서 쫓아가시면 절대 나는 경영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는요, 고집 세고요, 항상 욕먹는 사람입니다.
경영자는 직원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요. 주위에 있는 미용하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큰 리더일수록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셨나요? 네. 그래서 경영자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인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경영을 하는가? 왜 안 읽어봐요? 나는 어떠한 경영을 하는가? 이건희 회장님의 천재론, 이병철 회장님의 인사관리, 정주영 회장님의 해보긴 했어. 해보긴 했어.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조봉무 회장님의 인재 양성론, 정용 회장님의 1등 기업. 네, 우리가 샵은 미용실은 작지만 꿈은 크다. 아셨죠? 미용실이 작다고 내 꿈도 작은 법은 절대 없습니다. 미용실이 작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인드는 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좋은 오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